느헤미야서에 있는 느헤미야의 귀한 외침,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 1910년 8월은 참으로 엄청난 무더위와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한 이 인재로 말미암아 역사재해의 국치일인 것입니다. 역사재해의 국치일. 일기가 불손해서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역사 속에 태풍이 일어나고 큰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라 그럽니다. 경술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해서 경술국치라 이럽니다. 8월 22일 날 의전회의, 순종 황제가 참석하고 의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의전회의에서 한일 병합 조약이 비준됩니다. 한일 병합 조약이 뭐냐?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일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흡수 연합이죠. 일본이 한국을 흡수해가지고 일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한일 병합 조약이 비준되었습니다. 되자마자 공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8월 29일 공포를 하고 시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그 병합 조약이 8가지 조목이 있는데 첫째 제1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께 잉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황제, 대한제국 황제죠. 순종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대표하는 황제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잉여한다. 말이 쉬워서 잉여지 바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8조까지 있습니다. 이 8조까지 쫙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참 대한제국의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실, 황족들과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본이 통치하는 것을 협조할 때에 백작이라든지 이렇게 남작이라든지 이 자기를 수여하고 대우를 해주고 특별히 황제의 직속 부하들 뿐만 아니라 직속 가족들에게는 연금을 주기로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죽도록 고생했지만 왕족들은 아주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국치일로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일반 우리 대한 국민들이 당한 고초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했고 일본식으로, 성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글자도 이제는 쓰지 못하게 하고 말도 이제 일본 말을 하라고 그 말까지 뺏깁니다. 글 뺏기고 말 뺏기고 땅 속의 지하 자원을 빼앗기고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가고 문화재를 다 보물들을 수탈해가고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어찌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원인이 많이 있지만 특별한 원인 세 가지. 첫째는 냉엄한 국제 정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국제 정세가 뭐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에 1900년대 이 온 세계에 이 패권국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패권국의 싸움은 영국과 러시아의 투쟁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황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팽창을 했는지 저 알래스카와 미국의 시애틀까지 러시아가 자기들의 식민지처럼 거기다가 자기들의 군사도 보내고 알래스카를 다 다스리고, 그러므로 이 러시아 제국이 얼마나 팽창해 나가는지 아주 무서운 기세로 팽창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자니 독일이 있죠, 프랑스가 있죠. 이러니까 서쪽으로 팽창하기는 곤란하고 이제 남쪽으로 팽창합니다. 터키 쪽으로 팽창하려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를 막아내는 전쟁이죠. 파키스탄, 이란 쪽으로 내려옵니다. 또 그 길을 또 영국이 또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뻗어나가고 싶은데 이 영국 때문에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동쪽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시베리아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 그 시베리아 철도를 넣습니다. 한 10,000km 가까이 긴 철도를 넣습니다. 어디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시베리아 철도를 놓으면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뻗어나옵니다. 동쪽으로 뻗어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돌아보니까 아주 자기들의 그 군사 항구를 만들기 좋은 땅입니다. 러시아가 팽창하면서 제일 눈여겨보고 러시아가 팽창하면서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면은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얻겠다는 거죠. 블라디보스톡만 하더라도 겨울 내내 얼음으로 뒤덮이고 해가지고 도무지 항구로서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전령도라고 부산, 영도 섬, 그런 섬을 우리 고종 황제한테 러시아에게 조차해달라, 빌려달라, 자기들이 거기다가 뭔가 시설을 하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를 침략해가지고 대마도를 정복했습니다. 대마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이제 넘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영국이 저 우리나라 남쪽 바다에 가면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거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영국이 들어와서 군항을 만들고, 그리고 대마도를 정복한 그 러시아 해군을 영국 해군이 가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올라가, 내려오지 마, 올라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고종 황제와 민비라고 하는 이 사모님이 아주 야심차고 정치적으로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세계의 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에 영국 편에 설 것이냐, 러시아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참 두 가지 참 냉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고종과 그리고 민비는 러시아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고 러시아가 우리의 보호국이 되고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저 일본을 우리가 제압하고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청나라의 힘도 제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를 붙들고 민비도 러시아를 붙듭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은 영국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국제 정세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영국이 일본을 키워줍니다. 그 일본을 키워주고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일본에게 돈을 대주면서 전쟁 경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굉장하게 강건해지고 그리고 전비, 즉 전쟁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도 이겼어요. 그 청일 전쟁해서 이깁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중국에게 완전히 속국처럼 붙잡혀 있었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힘을 깨버리고 우리를 독립시켜 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라고 지금도 써 있죠. 그 서대문에 있는 저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을 완전히 청나라로부터 뽑아내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자유국가를 운영하라 이거죠.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 고종왕이 아니라 고종황제가 된 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주국가요, 우리도 이제는 황제국이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등장하고 대한제국이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종황제와 민비는 도무지 이 일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결국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빠가야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고종황제 사모님 되는 민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참 방법이죠. 남의 나라 대궐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국모를 갖다가 양 난자질을 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석유통 갖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참 비참한 참극이 왜 일어납니까?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 서지 말아야 할 줄에다가 서 있다 보니까 고종 황제는 자기의 부인까지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러시아만 붙들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제는 힘을 키워가지고 러일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한판 붙자 이거죠. 온 세계 사람들이 일본 이제는 망했다. 왜?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황제국인데 영국하고 맞짱 뜨고 있는 저 러시아 아니냐. 그런데 저 러시아를 그 작은 섬나라 일본이 그것도 동양 나라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깨부십니다. 일본이 그렇게 강한 줄을 미처 몰랐죠. 그래서 일본이 만주 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대파하고 동해 바다에서는 발틱 함대라고 하는 러시아의 해군을 갖다가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뭐 러시아가 손 바짝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의 세력을 대한제국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내쫓아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그 일본에게 뭘 약속해 주느냐. 너희들이 조선, 즉 대한제국을 이제는 너희들이 보호해라. 너희들이 관리하라. 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조선 나라는 스스로가 일어서고 스스로가 나라를 이 시대에 걸맞는 나라로 통치해 나갈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보호하고 너희들이 잘 키워라 하고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국제 외교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끼리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국제 정세를 바로 알고 그 국제 질서 속에
올바른 질서 위에 서야만이 나라가 유지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줄 잘못 섰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 바로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탓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왕부터가 부패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인 명성왕후라고 하는 그 황후부터가 부패합니다. 어떻게 부패합니까? 매관매직, 돈 받고 벼슬을 주고, 돈 받고 벼슬을 주고 이럽니다. 자기 왕실의 안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의 그 구차한 삶을 어떻게 하면 돌봐줄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전라도 정읍 쪽에서 동학난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성을 빼앗기고 그 농민들이 막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도끼 들고 막 설치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초청했더니 여시 하고 일본 군대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일본, 그리고 청일전쟁이 터지고, 그 일본이 가지고 온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 기관총을 가지고 우금치라고 하는, 저 공주 쪽에 있는 우금치라고 하는 그 고개턱에서 우리나라 동학난을 일으킨 농민군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기관총으로 다 죽이는 거죠. 뭐.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자기 국민을 죽이는 지도자가 고종왕과 민비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 백성을 외국 군대 불러가 죽이는데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수탈하는지 도무지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세금이 비쌉니다. 그 세금만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얹어서 받아가지고 탐관 오리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늘려갑니다. 왜? 자기가 그 벼슬 하나 얻으려고 왕한테 바친 돈이 있잖아요. 내가 왕한테 돈 주고 이 벼슬자리를 얻었으니 이 벼슬자리를 얻은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값입니까? 그 고을에 있는 백성들을 짜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하고 부패한 왕과 왕비와 지도층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세 번째, 새로운 시대의 문물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물입니다. 벌써 1900년이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20세기가 지금 곧 다가옵니다. 20세기가 곧 다가오니 온 세계의 문물이 발전하고 온 세계의 여러 가지 국민 의식들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고 이러는 때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로지 공맹자만 찾고 승리학, 주자학, 그것만 찾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고 그걸 붙들고 또 주자학에 성실한 것도 아니에요. 주자학은 대명분이고 자기들의 이권들, 자기들의 파당들, 그 이권에 집착한 나머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단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쇄국.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자, 우리끼리 살자. 저 서양 오랑캐하고 접촉하지를 말자. 그러면 이 20세기에 온 세계가 꿈틀꿈틀하는데 우리끼리만 살자고 문을 닫고 앉아있으면 안전합니까?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 겁니다. 선각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변화를 추구하는 선각자들, 일본 가서 배우고 중국 가서 배우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다 잡아 죽입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 문물을 차단하고 인물들을 죽이고 쇄국하고.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통상조약을 맺은 것이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즉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가 1876년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3, 40년 앞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명치 유신 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3, 40년 앞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300년 앞서서 333년 앞서서 1543년 9월 달에 그들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대지마가 아니라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일 남쪽 큰 섬 규슈, 그 섬 남쪽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영주가 소년입니다. 장가도 안 간 아직까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 영주가 큰 배 한 척이 표류해 들어왔습니다. 그 아주 엄청 큰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배를 보니까 중국 배예요. 그런데 중국 배인데 그 배는 해적선입니다. 그 해적선에는 중국 사람이 선장이고 중국 사람들만 거기에 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르투갈 상인이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 상인이 막대기 같은 것을 하나 철 막대기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철 막대기를 청소년 영주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철 막대기로 말할 것 같으면 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의 위력을 한번 선보이겠다고. 그래서 저 앞에다가 단지를 두고 조준해가지고 꽝 쏘니까 말이지. 그 단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총알을 맞고.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정말 위력이 강한 무기라 이 청소년 영주가 홀딱 반합니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고. 얼마 주겠냐니까. 주고 싶은 만큼 달라고 했습니다. 값을 매기지 않고 주고 싶은 대로 달라고 그랬더니 요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주고 총 한 자루 샀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판 총이 바로 가네다시마에서 포르투갈 상인이 화성총 한 자루를 소년 영주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줬더니 눈이 왕방울 만큼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포르투갈 상인이 한 자루 더 줬습니다. 더 멀어.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2자루를 주고 갔습니다. 두 자루를 받아가지고 이 소년 영주가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똑같이 만들라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도 껍데기는 똑같이 만들고 하는데 총알이 나오는 총구 그 안에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아쇠를 하고 거기다가 화약을 쏟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바로 그 장치 그걸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배 타고 갔다가 워낙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것 봐라. 바로 여기 오면은 장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왔을 때에 그 총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포르투갈 상인이 바로 그 대장장이를 보고 그 대장장이의 딸이 참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쁜 딸을 날 주면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총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그 대장장의 이름이 야이타 긴베입니다. 야이타 긴베. 이 야이타 긴베 씨가 자기의 예쁜 딸을 포르투갈 상인한테 시집 보내고 총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을 가지고 총을 만들어냈어요. 그 총을 만들어냈더니 전에 선 볼 때 꽝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막부 장군에게 오사카에 있는 교토에 있는 막부 장군에게 그걸 이제 진상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만저만하고 우리가 총을 구했다고 이거 한번 위력을 보라고 보냈더니 그때 지도자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그걸 딱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뭐 활 쏘고 뭐 창을 가지고 찌르고 칼 가지고 막 도치깨끼 할 필요가 없어. 먼데 떨어져 가지고 꽝 하니까 그냥 다 나자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총을 많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조총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인공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총 만드는 공장장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총 만드는 기술과 총 만들어서 어떻게 쏘는가 이걸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총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일본 천하를 조총 가지고 통일하고 그 조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을 침략해 들어온 것이 1592년이죠. 그러니까 1543년에 이와 같이 총을 받아들이고 50년 만에 임진왜란을 일으켜 가지고 조선반도 전체를 짓밟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여전히 성리학과 주자학, 공자왈, 맹자왈 금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드는 기술자라든지 고기 잡는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산농공상, 선비, 다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뭐 공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은 저 하층민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333년 앞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총을 받아들이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학문, 난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규슈 남쪽 가고시마에 거기에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섬은 자유무역항이 돼가지고 그 자유무역항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앞서는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 청일전쟁도 이기고 노일전쟁, 러시아 전쟁도 이겨서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일본 황제 폐하에게 영구히 나라를 바치는 국치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참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 것은 바로 알고 반성하고 또 대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국제 정세가 어두웠고 부패한 지도층들 그리고 외국 문물을 차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어찌해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첫째는 현명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지도자.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참 해방을 받아서 고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성전이라고 하나 지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문도 달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수탈해가고 애를 먹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울어보았을까? 그리고 비전이 뚜렷한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비전이 뚜렷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 꿈, 그게 확실한 겁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앞에 이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좋게 여기면은 내 고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비전이 뚜렷합니다. 소원이 뚜렷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2장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총독 부임한 잔치를 열거나 기념식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거 아무런 소용도 없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자기 할 일을 부임하자 말자 밤중에, 남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한 밤중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있다. 여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백일몽이 아니죠.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인물 잘났다고 자기 패거리 많다고 나와가지고 어시되는 거, 이건 완전 헛개비요, 허수아비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다. 비전이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국민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국민들을 정말 마음속에 불을 댕기는 그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현명한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는 메시지였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현명한 지도자이십니다. 둘째로 일어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지도자를 협력하고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일어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국민들 중에 자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막 외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번쩍만척하고 먼 산 쳐다보고 건너집 그저 건너마을 아저씨보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힐끔힐끔 봐가지고는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없어요. 현명한 지도자와 함께 일어서고 일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그래서 3장을 읽어보면 이 3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책임있게 일을 감당하고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합니다. 일꾼들은 싸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그랬어요. 편안한 가운데 건축한 게 아닙니다. 언제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양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잡았다 그래.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가지고 지도자 곁에 서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싸우면서 건설하는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 되고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성공했죠. 이스라엘 성공했지만 그 국민 숫자가 우리한테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이와 같은 경제 대국이 됐고 교역국이 됐습니다. 참 훌륭한 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우리 선배들의 큰 성공이죠.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한 성공입니다.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과 함께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세계 10대 교역 국가가 되는 성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처럼 원수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들은 8월 달에 있었던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나라가 치욕을 만났을까? 그 원인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 세 가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뽑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대로 이 나라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들어서고 함께 일어나서 일했던 협력했던 사람들처럼 협력자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반드시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슬로건을 오늘 우리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1년 전 1910년 8월 29일 완전히 일본에게 이 나라가 흡수되어 버렸던, 그래서 대한제국이 소멸되어 버렸던 그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본이 아니요 중국이 또 저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흡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일어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